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이번 주 내내 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위는 곧바로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가 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거리는 텅 비었는데요. 가게 안은 온종일 난방을 돌려야 해서 가스비, 전기요금 고지서 받기가 두렵다. 이런 한숨 섞인 말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 풍경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엔 날 좀 추워도 뜨끈한 국물 먹으러 가자면서 삼삼오오 밖으로 나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요. 요즘은 구내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배달앱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썰렁한 골목의 풍경은 신용카드 결제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달음식 주문은 오히려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배달앱 사용이 익숙치 않거나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골목상권 사장님들에게는 한파가 더 혹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위는 오늘 아침 절정에 달했다가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풀린다는 날씨처럼 경기도 풀리길 바라면서 1월 3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설탕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보고요.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오늘부터 이날이 다시 빨간 날,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2008년 주 5일제 시행과 함께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던 날인데요. 최근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 과연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현재 시간 6시 19분입니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라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서 설탕 섭취를 줄이자는 일명 설탕세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탕세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이번에 갑자기 불거져 나온 느낌이 듭니다. 왜 화제가 됐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요즘에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다양한 현안을 의제로 던지고 있는데요. 지자체 금고 이자율, 지자체 통합 이런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리는 이슈는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고 주목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낳게 되죠. 네, 담배처럼 이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유는 뭘까요?
과도한 설탕 섭취가 비만, 당뇨, 충치를 부르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에 부담금을 매겨서 소비를 줄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영국에서 시행 중인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제도를 살펴보면요. 탄산음료, 가공주스, 에너지 드링크 이런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100ml당 설탕이 5g 미만으로 들어있으면 면제, 그리고 5 내지 8g이면 리터당 320원 정도, 8g 이상이면 420원이 부과되는데, 이 부담금은 설탕 함량과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자인 기업에 부담을 하게 되고요. 기업은 이걸 제품 가격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 가격이 오르면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죠. 네. 기업들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설탕 함량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거고요. 어떻게든 당국의 입장에선 국민 설탕 섭취량을 줄이자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가격을 인상했을 때 설탕 맛을 끊지 못하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합리적인 결정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군요. 영국에서는 이 설탕세를 부과한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건강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까? 영국에서 이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정책이 발표된 게 2016년 3월이고요. 시행은 2018년 4월부터였는데요. 2024년에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의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도입 이후에 부담금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약 46% 감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부담금 대상 음료의 65%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준선인 100ml당 5g 이하로 설탕 함량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장의 89%를 저당 음료가 차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별도의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영국 가정당 구매하는 설탕량이 주당 약 8g 정도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당류 감소가 확인이 됐고요. 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충치 발생이 줄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비용 절감 효과가 등장할 거다. 이런 보건 영향 예측 모델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8개 실증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 검토에선 제품의 설탕 함량 감소, 설탕 구매량 감소, 건강 관련 지표 개선 등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영국 국민의 설탕 섭취를 줄이겠다는 영국 보건당국의 목표는 일단 달성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저소득층에겐 부담이 더 큰 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거든요. 네, 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에 설탕과 음료 구매에서 가장 큰 감소가 저소득층 가구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네. 저소득층 가구는 이 부담금 제도 시행 전에 설탕 음료 비중과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등의 연구에서는 이 부담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이 빈곤층,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지표 개선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가체중, 비만, 충치 감소 효과도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 청소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런 모델링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하는 누구나 내야 하는 간접세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총 지출 중에서 식품 소비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 저소득층이 비싼 신선식품보다는 저렴한 고당분 가공식품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분명히 부담이 커지겠죠.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에는요. 네네. 예, 그렇지만 영국 연구들은 과체중과 비만, 충치, 당뇨병, 결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사회복지 지출 절감액 이런 것들을 소득 분위별로 따져봤을 때 최저소득 분위에서 가장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설탕세가 역진적이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을 걷어서 그걸로 지역 공공의료에 재투자하면 어떻냐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영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국 정부는 처음에 이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 제도 도입을 발표할 때는 역진성 논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을 아동 건강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당시 영국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훗날 내 아이들 세대에게 설탕 음료가 문제인 줄 알았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알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하고 싶지 않다. 네.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교육부로 넘어가 초등학교의 체육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이후에 처음에 초창기에는 학교 스포츠에 관한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이 투자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정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일반 회계로 부담금이 들어가서 생기는 일인데요. 영국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내놨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담배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설탕세와 사실상 똑같은 논리거든요. 가격을 올려서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 그런데 이 부담금으로 만든 건강증진 기금이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쓰이고 의료기술 개발에 쓰이고 한단 말이죠. 네. 만들 때는 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후에는 쌈짓돈처럼 쓰이게 되는 건데요. 설탕세를 만들어서 지역 공공의료 재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 전에 이 담배 부담금부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흡연자 돈 뜯어가서 건보 재정 메꾸지 말고 흡연 부스 만들어서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 에티켓 교육하고 금연 교육하고 이런데 먼저 돈을 써야지 국민 신뢰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게요. 야당에서는요, 설탕보다 소금이 더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설탕세를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입법화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크게 거론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비만 환자가 설탕 소비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 설탕세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된 법안은 없습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 보고서를 보면 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국민 부담 측면에서 수용성을 살펴야 한다. 이런 심사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고 한국식품협회와 대한제당협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과 똑같은 의견을 낸 곳이 대한제당협회인데요. 당시에 이 대한제당협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설탕보다는 칼로리, 지방, 나트륨 등의 과다 섭취 문제가 비만, 당뇨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합성 감미료 증가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 당 섭취량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죠. WHO 권고 기준은 하루 총 섭취 에너지의 10% 미만을 당으로 섭취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초등학생부터 청년층까지는 이 권고 기준을 웃도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층의 당 섭취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음료류입니다. 앞서서 영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이 가당 음료를 줄이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하도록 돕자는 게 이 설탕세의 취지인데요. 나트륨 섭취도 줄이고 당 섭취도 줄이면 되는 거죠.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도 않은 거,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네. 이래서 굳이 뭐가 더 문제인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가당 음료에 건강 부담금을 부과해서 당 섭취를 줄이자. 이 제도 도입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SNS에 관련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설문조사였는데요. 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탕세 재원 활용처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학교 체육 활동 및 급식질 향상 87%, 노인 건강 지원 85%,
필수 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 82%, 저소득층 건강 지원 81%, 이런 순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앞서 신규 원전 건설 결정 때도 이재명 정부는 여론조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이 설탕세도 제도화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건은 이제 식품회사와 제당회사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내냐, 이런 거일 텐데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설탕의 단맛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단 거 줄이고 대체당과도 좀 친해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주머니 탈탈 털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 설탕세든 건강 증진 부담금이든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걷어서 쓰겠다고 했으면 제발 좀 약속을 잘 지켜서 합당한 목적에만 쓰이도록 우리 국민들이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경환 님이 소금보다 설탕에 부담하는 게 맞아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염장원 님은 탄수화물 중독을 막기 위해 밀가루에도 세금을 부과시키죠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설탕세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정부가 어제 수도권 주택 6만 가구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공공청사와 경마장, 군부대 땅까지 찾아내서 6만 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유휴부지를 총동원한 영끌 공급이라는 평가인데요. 오늘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과연 이번 대책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언제쯤 공급난이 해소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그동안은 공급 절벽이다, 공급 대란이다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예. 당장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이 수도권 주택 공급난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서울의 평균 주택 입주는 통상적으로 약 3만 호 수준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네. 올해는 1만 세대에 미흡하고 내년도 1만을 갓 넘기기 때문에 이게 입주는 인허가 착공 대비해서 3년 후 물량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22년하고 23년에 22년 말부터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고 그때부터 시행사의 부도 폐업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인허가 착공 물량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27년까지는 좀 입주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97 공급 대책이 나오니까 네네. 97 공급 대책을 통해서 얼마나 이런 계획들이 좀 있을지를 좀 비춰봤었는데 이제 97 공급 대책으로 발표된 부분에서는 구체성이 결여된 것들이 적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특히 도심 내 주택 공급 등에 대해서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 계획이 그때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129 공급 대책이라고 나온 거는 97 대책을 보완하는 정책이었고 그래서 대책의 첫 페이지도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요. 97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97 그러니까 작년에 플러스요? 나왔던 게 97이고 지금은 97을 보완하는 97 플러스 이런 방식으로 나와서 129가 마치 새로운 엄청난 그런 계획이라기보다는 전년도에 발표했던 계획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97 공급 대책은 어떤 주요 내용이 있었고요? 97 공급 대책은 수도권 135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135만 숫자가 좀 5년에 걸쳐서 어디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러프하게 담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이번에 129가 나온 거는 수도권 6만 호를 이제 따로 그중에 빼가지고 상세하게 발표한 건데요. 그래서 6만 호가 서울에 3만 2천 호가 있고 경기도에 2만 8천 호 합쳐서 공급이 되고 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어디 몇 호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지 공공유휴부지를 써서 하겠다는 것을 이제 목록으로 구체화해서 발표한 것이 이번 129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거의 여의도의 1.7배 규모라고 하네요. 네. 영끌 공급이라고 할 정도로 국유지
공공부지 이걸 총동원한 것 같아요. 네, 원래 국유지와 공공부지로 잡혀 있는 계획보다 좀 더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135만이 작년 말에 은근슬쩍 137만으로 좀 더 늘었다가 네네. 지금은 그것보다 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유휴부지나 국유지 부지에 공급하겠다는 내용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일단 서울에 32,000세대가 있고 경기도에 28,000세대가 있는데, 러프하게 보면은 원래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서도 그랬었지만요. 주택 공급을 할 때는 신도시를 짓는 방식으로 택지 지정을 하면서 공급하는 게 가장 큰 골자를 차지하고, 도심 내 공급은 통상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의 경우에는 6만 호의 공급 계획 중에서 5만 4천 세대가 종전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고, 6천 세대 정도만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저께 주택 공급하는 거는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전 입주민이 있으니까 뭐 이주 철거를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는 언제부터 인허가를 끝내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27년부터 착공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공급에서는 이제 제일 빠른 방식으로 이뤄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뭐 여의도가 통상 그 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네. 어저께 나온 전체 면적은 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여의도보다 1.7배 크다. 그게 맞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주택 수는 여의도랑은 비교가 안 되게 증가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냥 상세 풀제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공급되는 32,000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용산이고, 용산이에요? 용산에는 지금 뭐 전 국민이 아시는 철도 정비창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국제 업무지구라고 하고 있고 2005년부터 개발하려고 했었다가 중간에 몇 번 좌초가 됐었는데 거기에 1만 세대. 거기 그 지역은 주택만 1만 세대 지어지는 게 아니라 국제 업무지구라고 해서 그 필지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용산 전체의 그 가운데 센터 정도 되는 데는 오피스가 지어질 예정이고 네. 나머지 지원시설 용지에 이제 집들이 좀 지어지게 되는데 그걸 10,000세대 정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캠프킴이랑 500일 정보사 부지를 합쳐가지고 2,600세대를 용산권에 짓는 것이 있고, 어제 나온 거에서는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과천 경마장이랑 방첩사 부지를 합쳐가지고 과천이요? 네, 이것도 약 10,000세대 가까운 9,800세대를 짓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노원구에 있는 그 군골프장인 태릉CC가 있는데 그 태릉CC에 6,800세대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산하고 태릉CC의 경우에는 네. 2020년에 5구 대책이랑 8사 대책 등을 통해 가지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한번 하겠다고 거론이 됐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제 발표된 내용에는 일종의 기시감도 있는 거죠. 2020년에 한번 공급이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안 됐던 거를 지금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네.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나 숫자는 종전보다는 좀 더 늘었거나 아니면은 태릉CC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줄어가지고 현실을 반영한 거는 맞지만은 과거에도 6년 전에도 한다고 해서 안 됐는데 지금은 좀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되는 걸까, 이런 그러게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용산, 과천, 그리고 노원, 태릉CC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선정된 입지들인 거죠? 이게 네. 지금 정부가 선정한 거는 이제 총 이런 대규모 굵직굵직한 그런 도심 내 유휴부지뿐만 아니라 이런 데를 공공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한 44,0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유휴부지 컨셉으로 54,000인데 44,000은 이런 숫자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000세대는 정말 짜잘하지만은 뭐 서울유리원 남측 부지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데 500세대, 쌍문동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1,200세대 이런 도심 내 노후청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노후청사들을 다 복합 개발해가지고 그 무지개떡 건축이라 해가지고 노후청사도 있고 주택도 있고 다른 용도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이런 방식의 그 용도를 복합적으로 넣은 개발 방식으로 또 주택을 10,000세대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대표님, 그걸 노후 공공청사를 재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요즘에는 이런 거를 복합 개발이라는 용어를 부르고 복합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요? 주택을 개발하고 상업시설 개발하고가 아니라 여러 용도가 섞여 있는
건축물을 복합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후청사 34군데를 복합 개발해서 여기서 이제 만 세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같은 그런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4만 4천 세대 네. 그리고 신규 택지 6천 세대 이렇게 6만 호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네. 거잖아요. 2027년에 착공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한다 제시를 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 삽을 뜨겠다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스케줄입니까? 일단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뭐 사업의 추진 자체를 민간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나 관에서는 그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끌고 가는 의사결정을 못하지만 도심 내 유휴부지나 공공청사 복합개발의 경우에는 거의 전적으로 공공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거는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획한 대로 27년 착공하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일부 서울에 있는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용산의 철도정비창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지들은 또 중앙정부가 한다는 것을 지자체랑 또 교류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지자체에서는 어제 나온 대책을 환영하는 데도 있지만은 막 반대하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리고 2020년에도 5월과 8월에 걸쳐가지고 두 번의 공급 대책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도 노원구에 있는 태릉CC 쪽이나 여기는 지역 지자체에서도 반대했지만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해 가지고 사선 제한이 생기면서 높게 건물을 못 짓다 보니까 요즘에 종묘 앞에 그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주상복합과 관련해서 막 그게 몇 층까지 올라간다 이런 그러니까요. 논란이 있었는데 네. 노원 태릉CC에 정확히 이런 논란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거가 추진되다가 좀 안 멈췄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과천에도 지금처럼 경마장 부지는 아니지만 과천 역시 그 당시에 주택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요. 과천은 아예 그냥 과천 시장을 주민 소환으로 소환을 해버리겠다는 그런 자세였거든요. 네. 그리고 주민 소환으로 소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과천 시장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재신임이 안 돼 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이슈여가지고 그 당시 과천을 공급하려던 계획이 다르게 바뀌었던 적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제 정파에 따라 가지고 찬성 반대 가지고 또렷할 것 같아 가지고 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없는 데는 27년 조기 착공이 될 것 같고요. 네. 논란이 있는 곳은 그래서 이것도 올해 있을 지방선거랑도 굉장히 그러게요. 예민한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태릉CC나 용산 정비창 부지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한다고 했다 추진이 안 된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서울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게 서울시의 경우에는 용산을 그냥 순수 100% 민간 주도 방식의 국제 업무지구로 키우고 싶어하고 네. 그리고 국제 업무 그 용산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체 면적이 5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이제 이게 15만 평 정도 되니까 작은 건 아닌데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서울시의 원 계획은 업무 시설을 좀 더 많이 집어넣는 그래서 오피스를 좀 더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네. 정부 안은 여기에 주택을 좀 주택? 더 많이 짓겠다는 거니까 오피스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과거가 오피스가 8대2면은 네. 지금은 이제 한 6대4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지만 요즘의 전반적인 이런 방식들을 보면은 중앙과 지방 간의 그 정파성으로 인해서 뭐 되게 사소한 거가 확대가 되면서 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는 풀어야 될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서울시와 협의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부가 이번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분양 임대 계획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129로 나온 거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주택을 몇만 호 짓겠다, 몇천 호 짓겠다 이런 리스트업이 나온 거고요.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은 시선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이건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공급이 될까? 민간 청약일까? 공공임대일까? 그다음에 그 대상은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 등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도 어제 자료를 발표를 하면서 매년 연초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청년 세대 등등에 대한 분양과 임대를 묶어가지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올해도 낼 건데 올해 내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이런 공공주도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뭐 리스트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은 결국 시행 주체가 제일 중요한데 시행 주체라는 거는 택지 개발의 경우에는 땅 개발은 공공이 시행하지만 그 개발된 땅을 민간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민간 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고 네.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땅도 민간 거고 조합도 민간이어서 순수 민간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행 주체가 SH나 LH이기 때문에 SH나 LH 같은 그런 공공이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분양 사업보다는 임대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대 물량이 많게 되면은 주택 공급 방식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공 분양 방식보다는 이제 임대를 포함하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스킴으로 주택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정부가 상반기 중에 별도의 청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네네. 그 주거복지 추진 방안이 주거복지 로드맵이고 그거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시장에서 어제 좀 기대했던 거는 단순히 주택 6만 원 어떤 리스트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주말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 주말에 대통령이 엑스닷컴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발언들을 쏟아내셨는데 맞아요. 그중에 세법과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5월 9일에 종료되는 양도세 관련한 내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제 혹시 그 국토부의 정책 발표 때 세법 개정안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큰 골자로 보면은 공급 대책과 수요 대책이 있는데 네. 어제는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저께 수요 대책도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그냥 귀추를 주목하면서 봤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뚜껑을 까니까 20페이지짜리 보고서긴 했지만 그냥 공급 내용만 있었어요. 있었군요. 그래서 수요가 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보는 사람이랑 정책 발표회 현장에 있었던 기자단 질문이 다 대동소이한데 수요 대책은 언제 나오냐, 왜 나오냐, 대통령 발언을 백업하는 그런 구체적인 건 언제 나오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국토부는 공급을 다루는 부처고 타 부처와 아직 협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못하면서 수요가 좀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2월이 되면은 이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대책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런 것까지 보면서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5월 이후 하반기 이후에 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세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다면은 그거를 토대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대표님, 용산이나 네. 과천 분양을 기다리는 것보다 늙는 게 빠르겠다. 이런 네.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30대, 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라면 이 공급을 마냥 기다리는 게 맞을지 궁금하거든요. 도심 내 주택 공급하는 방식이 이제 민간 방식이랑 공공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저는 단언컨대 공공 방식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민간 방식의 경우에는 현재 왜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지냐면은 결국 재건축 재개발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당연히 이런 용산이나 과천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조합 설립 인가하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인가 받고 이주 철거하고 이 전 과정에 걸쳐 가지고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통상적인 정비 사업의 그 연한이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상 걸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그거보단 빠를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내년에 착공한다고 해도 어차피 2030에 이제 준공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2026년 초니까 네. 2027년까지는 진짜 도심 내 공급 없구나 이런 생각은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2, 23년부터 좀 예고가 됐는데 그 예고가 된 거를 백업하거나 좀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 아니면은
주택 건설 공사 기간이 짧은 형태의 주택들도 많거든요. 네. 또 공법적으로 모듈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몇 년 전부터 추진했을 법도 한데 그런 게 좀 빠진 채 작년부터 이제 부랴부랴 다시 135만 원으로 리셋해가지고 아. 시작을 한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좀 부정적인 심리는 시장에 네네. 일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고 입주를 해야 진짜 공급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재 국토부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결자 해지해야 될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인데 원희룡 장관 시절에 그때 86 공급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때 공약 자체가 수도권에 뭐 200만 호 이상을 짓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5년간 200만 호 이상을 짓겠다고 하면서 막 그 당시 등장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23년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22년에 레고랜드 사태 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때 그 기준을 인허가로 바꾸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공 기준으로 저희가 주택을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인허가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서 준공 물량이 작다는 거를 좀 숨기게 되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그 바로 직전으로 가면은 문재인 정부 때인 초대인 17년, 18년을 가면은 17년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정부가 우리 공급이 많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17, 18년부터 했었는데 네. 그때 정부가 우리 공급이 많다라고 할 때 이 공급은 17, 18년은 준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4, 15년에 역대급 분양을 있었기 때문인데 네. 근데 22, 23년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때 그 기준은 준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인허가로 하면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지만 그때 계획 대비 인허가 계획 대비 실질은 26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준공 부족하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국토부에는 우린 착공으로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젠 원래 준공으로 보다가 이제 인허가로 보다가 이제 착공으로 보다가 하면서 기준이 굉장히 달라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자해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직관적인 거는 준공 데이터가 제일 직관적이고 지어지지 않은 집은 집이 아니걸랑요. 그래서 준공 데이터 그쵸. 숫자로 그냥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선정된 부지들 당장 가격이 좀 들썩일 것 같아요. 근데 투기성 거래는 차단이 된다고 하네요.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들썩일 그런 여력도 없는 것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유휴부지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청사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같은 방식으로 주택 공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거 주택 가격이랑 이제 당장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어지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민심이 형성이 되는 건 사실이라 그런 부정적인 민심을 각 지자체장이 또 어떻게 잘 슬기롭게 좀 지역을 관리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대표님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심리 안정제에 그치지 않고 진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챙겨야 할 후속 조치 뭐가 있을까요? 네, 현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은 6.29 대책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대출 등을 담은 수요 관리 정책들이 6월달에 나왔고 네. 빠르게 시장 안정화가 됐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공급 대책이 나올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9.7 공급 대책이 나왔고 9월 7일 대책이 나온 이후부터는 역설적으로 시장이 더 랠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5일에 역대급 랠리가 있었는데 어저께 나온 129 대책은 그래서 9.7이 미흡했다는 거잖아요. 공급 대책이 냈는데 시장이 앙등했다는 거는 공급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네네. 의미가 되는 거고 그거를 그래서 보완하는 형태였다. 그러니까 뒤늦은 보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9.7 이후로 시장의 랠리를 결국은 11호라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올해 말까지 지정하는 방식으로 주식으로 비유하면은 소위 사이드카를 걸었는데 시장에서는 그 사이드카 건 이후에도 일부 시장에서는 좀 삐쭉삐쭉 올라가는 면모가 보이니까 어떤 다시 한번 공급이든 수요든 그런 안정적인 대책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지금 빠진 상태로 어저께 대책이 나왔으니까 아마 거의 곧바로 수요 대책이 2월 달에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수요 관리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에 따라 가지고
향후 시장이 조금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은 정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제헌절이었습니다. 2575님, 6616님 제헌절 정답 보내주셨고요. 6246님 제헌절 오늘 너무 춥네요.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0821님 제헌절 제대로 된 헌정질서의 절실함 요즘 더 느낍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